네, 치솟던 미국 국채 금리가 8월 고용 쇼크 영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됐고 일각에선 0.5%포인트 인하, 즉 B컷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중요해졌죠. 요동치는 채권 시장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임재균 KB증권 자산배분전략부 채권 크레딧팀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리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장기 금리가 많이 오르더니 주말 미국의 경우에는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는데 채권 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일단은 고용 지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채 특히 장기물 쪽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 것은 네. 미국의 재정 관련된 이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이죠. 7월 달에 미국 의회에서 감세안이 통과가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은 사실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에 따라서 관세 수입이 생각보다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관세 수입이?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4월 2일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4월부터 7월, 그러니까 4, 5, 6, 7 이 4개월 동안 미국 정부가 관세 수입으로 거친 금액이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요. 이 금액이 작년 연간 한 해 동안 거친 규모만큼이랑 동일합니다. 야, 엄청나게 관세를 네. 매겨서 결국 수입이 왕창 늘었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걸 이렇게 연륜화 하면은 이제 네 달 동안에 1,000억 달러 정도가 거쳤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에 거친다라고 하면 보통 3,000억 달러 정도가 거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7월 달에 통과된 감세안에 따라서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최대 4조 정도까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즉 1년에 한 4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 적자가 추가로 발생이 되는데 관세 수입이 사실 이거의 상당 부분을 메이크업, 그러니까 상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 항소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는 위법하다. 그러니까요. 네, 예. 라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재정 적자만 커지는 게 아닌가. 감세에 따라서 재정 적자만 커지는 거고 이거를 보완하기, 상쇄할 수 있는 관세 수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그 우려 법원 때문에 결정대로 하면 지금까지 받은 관세를 다시 다 토해내야 될지 모르는 돌려줘야 이런 되는 건가요? 상황입니다. 돌려줘야 되는 결정인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제로 미국의 재정 상태를 보면은 감세에 따라서 그냥 재정 적자만 커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채 30년 금리 같은 경우가 네. 5% 가까이 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 밤 9시 반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이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8월 네. 고용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8월 고용지표 숫자를 보면은 전월 대비 2.2만 명 증가를 했어요. 이게 지난달이 7.5만 명 정도 증가를 하면서 생각보다 부진하다라고 했고, 이번 달에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숫자가 7.9만 명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은 이것보다 더 부진한 모습이 확인이 됐고, 예.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보통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직전 2달치도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8월 달 발표를 할 때 6월, 7월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6월 달 숫자가 원래 맨 처음에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14.7만 명 증가가 돼 있었어요. 예. 근데 두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숫자를 열어보니까는 6월 달이 14.7만 명 증가가 아니라 1.4만 명 감소를 했습니다. 오히려 줄었어요. 예, 14,000명이. 이게 고용지표가 감소라는, 그러니까 즉 고용자 수가 감소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게 2021년 말, 그러니까 2021년 12월 이후로 미국에서 고용자 수가 감소한 첫 사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민자들 우리 단속하듯이 다 단속하니까 네. 일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일할 사람도 없고 거기에 플러스 문제가 일할 사람이 없어도 기업들이 해고를 안 하면은 사실 고용자 수가 감소할 일이 없는데 기업들이 점점 해고에 나서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해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기업들이 이렇게 해고에 나서기 시작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기 시작한 관세에 따라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는 더 이상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당 소비하는 소비 금액 자체가 매월 $1,000씩 하더라도 이게 사람 수가 늘어나면은
사실은 미국 경제는 계속 팽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커지게 돼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단속을 너무 세게 하더라고요. 네, 우리 그러다 현대차, LG엔솔처럼.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제 뭐 사람들이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소비가 이뤄지면은 미국 경기가 버틸 수 있겠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미국 경기는 약화가 되고 있고 들어오는 사람 수는 줄고 오히려 이제 추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이 아니라 해고에 나서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 고용 지표에서 좀 확인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용 지표 확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번 9월 FMC 이번에. 그리고 10월은 동결하고 네. 12월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내 세 차례 회의가 있는데 네. 2번 정도의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9월 달에 B컷 그러니까 50bp 인하 가능성도 원래 기존에는 빵프로였다가 이것들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고개를 하고 좀 있고요. 드는군요, 네, 9월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9월, 12월은 당연히 인하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그 사이에 10월까지 인하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인하 속도가 기존보다 더 빨라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연준의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미국채 금리가 미국의 고용 지표 이후에 금리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아까 이 재정 적자 우려 때문에 연 5%를 넘나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번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장기 국채 금리가? 10bp, 그러니까 0.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지난달에도 고용지표가 안 좋았고 이번 달에 발표된 고용지표도 안 좋았는데 좀 두 개의 고용지표 차이가 있는 게 저번 달에 발표된 고용지표에서는 단기 쪽 금리가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단기 쪽, 단기. 2년 예. 금리 같은 경우가 한 20bp 정도 하락을 했고 10년 금리는 10bp, 그러니까 0.1%포인트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근소하지만은 단기 쪽보다는 장기 쪽 금리가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장기 금리가요? 네, 그 이유가 뭐냐? 단기 쪽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즉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에 따라서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장기 쪽 같은 경우는 수급 플러스 경기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는데 지난 고용지표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숫자는 연준의 인하를 빨리 땡기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경기가 엄청나게 둔화되고 침체를 반영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에 반해서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나서는 이러다가 침체가 올 수도 있겠는데라고 좀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0.1%포인트나 하루에 떨어졌군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연준이라는 게 이제 고용지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가지표도 보고 금리를 결정할 텐데 이번 주에 8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텐데 이걸 봐야만 연준이 정말 이번에 내릴까, 0.25%를 내출까 이런 게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제 두 가지 맨데이트, 이중 책무를 갖고 있고 첫 번째가 물가 타겟 2% 최대 고용인 건데 일단 관세에 따라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주에 11일 특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에서 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달에 발표된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확실히 관세 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를 보더라도 7월달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9%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0.2% 증가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가 됐고 이런 것들이 뭐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전체 숫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그 안에 세부 내용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관세 영향을 받는 것들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상품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오를 거예요. 관세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외에 제외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오르느냐? 라고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 결국에는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들은 관세에 따라서 공급발 충격이다. 근데 지금 수요가 안 붙었기 때문에 이게 지속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한번 오르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관세에 따른 충격이 있기 때문에 9월 B컷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9월 B컷보다는 9월 25, 10월 25, 12월 25 이렇게 연내 25씩 세 차례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한때 장기 국채금리가 오를 때는 이제 채권 투자자들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조금 뭔가 평가손이 좋지 않았을 텐데 평가이익이 이런 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권 투자 전략은. 저희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전부터 계속 지금이 좀 매수의 기회로는 적절한 시기다. 오히려 매수 적절한 시기다. 네, 공포감이 있을 때 지금이 사는 게 적절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고용 지표는 시기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즉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받고 있고 예. 그렇게 봤을 때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후행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인하하겠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연준이 그렇게 그러니까 망가진 데이터를 보고 후행적으로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고집을 피울수록 한 번 데이터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시기와 폭은 생각보다 커질 수 있고 결국에는 연준이 인하를 생각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수익률에 대한 기대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는 좀 기존보다는 낮추셔야겠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미국채 금리 10년 기준으로 4.1%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매수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투자를 할 만한 시점이다. 그런데 채권 투자 관련해서 만기 구조 분할 전략을 활용하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채권이라는 게 이제 만기라는 게 있죠. 예, 주식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없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발행사가 뭐 1년짜리를 발행할 수도 있고 뭐 30년물 이렇게 30년 만기까지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30년물이에요. 그렇죠. 장기 국채.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쿠폰, 이자 소득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본 차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뭐 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높고 중앙은행의 인하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엔 장기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은 자본 차익이 단기 쪽보다는 장기 쪽이 훨씬 많이 발생을 하니 장기 쪽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장기채를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은 고위험 고수익이에요. 리스크가 크죠. 네. 장기 채권은.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수익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발생을 하겠지만은 네. 반대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손실도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좀 분산화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위험도 그만큼 동시에 준다. 장단기로 좀 나눠서 접근하라 그런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분산해가지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뭐 좀 투자 전략을 좀 잘 세운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돈을 내가 이제 활용 가능한 투자의 시기 그리고 투자의 기간을 조금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금리 되게 높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이 투자한 금액을 투자해놓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장기 쪽 뭐 국채 30년물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도 저는 유효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예를 들면 뭐 한 달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써야 된다. 근데 잠깐 동안에 뭐 가만히 돌릴 수는 없으니 이자 수익을 발생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장기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채권을 투자를 하면서 금리에 따른 이 가격 변동성은 줄이고 네. 그에 반해서 높은 금리의 이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저희는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와 유럽,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도 다 올랐잖아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오르는데 그럴 때 우리나라 장기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빚이 많고 국고채도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우리 채권 시장은 왜 그랬죠? 조금 달리 움직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올라간 폭이 적었어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선거 후부터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재정, 2차 추경이라던가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찬반영되면서 먼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빚이 많은 건 분명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수치, 저희가 이제 많이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보는 게 GDP 대비 부채, 정부 부채의 수준을 보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일본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경제 사이즈에 비해서 부채가 빚이 2배 이상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100% 경제 규모랑 동일한 사이즈의 빚이 있는 거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 정도 수준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가 아닌 이런 한계가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부 부채 사이즈는 좀 안정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글로벌, 일본, 미국, 유럽 쪽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반해서 한국 금리가 좀 덜 반영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오늘은 채권 시장 위주로 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자산배분전략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